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다. 며느리가 국자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어머님은 요리를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무능한 양반아. 서아의 고함과 함께 뜨거운 쇠붙이가 관자놀이를 지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 민주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저 텔레비전 볼륨을 높일 뿐이었다. 5분 뒤 주방에서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냄비와 그릇,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내 몸이 뒤엉킨 소리였다. 민주는 달려와 주방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는 속삭였다. 산산조각 난 내 자존심의 잔해 속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 둘 다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내게는 아직 모든 것을 뒤바꿀 마지막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내 이름은 김혜숙. 나이는 71. 수십 년간 남을 위해 빵을 굽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얼마 전까지 가족의 의리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심장을 가졌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6개월 전 나는 남편 박진우를 땅에 묻었다. 50년의 결혼 생활은 어느 4월의 오후 남편이 뒷마당 제라늄에 물을 주다 심장이 멈추면서 허무하게 증발해버렸다. 무릎을 꿇은 채 갈색 구두 위로 여전히 물을 떨구고 있는 호스를 손에 쥔 남편을 발견한 건 나였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침묵과 빛바랜 사진들로 채워졌다. 만지기만 해도 아픈 추억들로 가득한 너무나도 큰 집에 홀로 남겨졌다. 유일한 아들인 민주는 아내와 함께 사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화였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 연세에는 위험해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만 했다. 나는 내 인생을 4개 여행 가방에 담아 아들을 키우고 남편과 일요일마다 주방에서 춤을 추고 구석구석 우리의 조각이 묻어있는 집을 떠났다. 민준의 집은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가구와 번쩍이는 마룻바닥을 갖춘 현대적인 아파트였다. 며느리 서하는 눈까지는 웃음이 닿지 않는 미소로 나를 맞았다. 오셨어요. 그녀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치 이방인처럼. 첫날부터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어두운 골목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달린 복도 끝 작은 손님방에 짐을 풀었다. 벽에 남편의 사진을 걸고 회색 옷들을 옷장에 가지런히 정리하며 나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애썼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역할, 방해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아침은 일찍 시작됐다.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아침을 차렸다. 늘 서두르며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민준이 먼저 내려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서아는 그보다 늦게 초록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그 이른 시간에도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를 한 채 나타났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내 결과물을 비판적인 눈으로 샅샅이 훑었다. 국이 짜네요. 나물이 너무 물러요. 감사의 말도 인정의 말도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다음날 다시 노력할 뿐이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아들의 삶에 여전히 내 자리가 있다고 믿고 싶었다. 날이 가고 주가 흘렀다. 나는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했다. 부스러기를 줍고 수건을 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을 정리하며 집안을 떠도는 그림자가 되었다. 서아는 재택근무를 했고 늘 중요한 통화를 했으며 항상 스트레스에 차 있었다. 그녀의 하루가 꼬일 때면 가장 쉬운 표적은 나였다. 이걸 왜 여기에 두셨어요? 그녀는 내가 탁자 위에 잊어버린 컵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제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민주는 그 순간에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듯, 내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듯,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운 날들이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로서 어디서 실패한 걸까? 왜 내 아들은 내가 이런 취급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눈물은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고 나는 동이 트기 전에 눈물을 닦았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나를 내쫓을 빌미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준이 어릴 적 그토록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준비하던 중 무언가 부서져 내렸다. 내가 당근을 썰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서아가 태풍처럼 주방으로 몰아쳤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저녁으로 찌개 끓인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걸로. 나는 돌아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다가와 냄비 안을 들여다보더니 혐오감에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무슨 음식물 쓰레기 같아요? 소금은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저희를 독살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비수였다.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냄비에서 국자를 빼들었고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것으로 내 머리를 후려쳤다.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쇠붙이의 열기,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국물, 관자놀이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요리를 대체 누가 이따위로 해요. 이 무능한 양반아. 서아의 비명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가스레인지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저 볼륨을 높였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꺼져버렸다. 육체적 고통은 그 침묵이 주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뱃속에서 키우고 온갖 사랑을 다해 길러낸 내 아들이 나의 고통보다 텔레비전 쇼의 소리를 선택한 것이다. 나는 가스레인지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발치에는 여전히 찌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국자가 놓여 있었다. 서아는 나를 경멸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내가 사과하고 무릎 꿇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소리치는 순간 정확히 커졌던 텔레비전 볼륨.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말이다. 한심하시네요. 서아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이 꼴 좀 보세요. 망할 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시잖아요. 민준 씨가 왜 어머니를 여기에 모셔오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짐덩어리, 공간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사람. 모든 단어가 따귀처럼 날아왔다. 대답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 갇혀버렸다. 나는 어질러진 것을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찌개 국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국자에 맞은 머리가 욱신거렸다. 서아는 주방을 박차고 나갔고 나는 증기와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다. 결심을 내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했다.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줄지어 놓인 냄비들을 보았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았다.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이 집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청소했던 주방을 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그저 폭발해버렸다. 계획된 것도 계산된 것도 아니었다. 순수한 생존 본능이었다. 나는 가장 큰 냄비. 그녀가 그토록 비난했던 찌개가 담긴 냄비를 잡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뜨거운 국물이 거의 폭력적인 소리를 내며 배수구로 흘러내렸다. 그러고는 다른 냄비를 또 다른 냄비를 잡았다. 바닥에 주방 조리대 위로 내던졌다. 접시들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컵들이 산산조각 났다. 수저들이 허공을 날았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해방적이며 필연적인 소음이었다. 민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그가 복도에서 소리쳤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엎어진 냄비, 쏟아진 찌개, 깨진 그릇들 사이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관자놀이에는 국자에 맞아 흐른 피 한 줄기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는 속삭였지만 다가오지도 나를 만지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내 잘못인 양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서아가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녀의 경악한 표정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다. 미쳤어. 당신 어머니 완전히 미쳤다고. 그녀는 마치 내가 위험한 동물인 양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 난장판 좀 봐. 내 주방을 전부 망가뜨렸어. 당장 누구 좀 불러. 민준 씨, 이 여자는 정신병원에 가둬야 해. 민준은 나를 보았다. 나는 그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나를 변호해주기를, 적어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봐 주기를 바라며 그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그는 실망과 수치심에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어머니, 왜요?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니?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나왔다. 내 아내가 끓는 국자로 날 때렸어. 민준아, 그녀가 날 때렸다고. 그리고 넌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지. 그 말들은 칼날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혼란스러운 듯 혹은 혼란스러운 척하며 눈을 깜빡였다. 못 들었어요. 어머니, 전 몰랐어요. 거짓말쟁이. 그 단어는 독처럼 우리 사이에 걸렸다. 넌 거기 있었어. 모든 걸 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지. 서아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꼴은 못 참아. 아무것도 존중할 줄 모르는 이 은혜도 모르는 늙은이랑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어. 민준 씨, 선택해. 저 여자가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뒤이은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끔찍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를 선택해달라고, 누가 그를 키웠는지, 그가 열이 났을 때 누가 밤을 새웠는지, 그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누가 투잡을 뛰었는지 기억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패배한 모습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문제를 일으키고 계세요. 이제 나가주셔야겠어요. 세상이 멈췄다. 내 심장이 멈췄다. 모든 것이 멈췄다. 나를 내쫓는 거니?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내 아내가 날 때렸는데 나를 내쫓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서아랑 저도 저희 공간이 필요하고 어머니도 독립이 필요하시잖아요. 모두에게 더 좋을 거예요. 그는 누군가 입에 넣어준 듯한 준비된 문구, 공허한 단어들로 말했다. 그곳에 내 아들은 더 이상 없었다. 그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만 남아 있었다. 언제? 나는 눈물이 눈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내일 아침에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영구적인 거처를 찾으실 동안 호텔에 머무실 수 있어요. 제가 비용 일부를 도와드릴게요. 그는 마치 직원을 해고하듯 나를 내보내고 있었다. 심지어 내 눈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짐을 외부의 질서가 내면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다는 듯이 모든 물건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새벽녘에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손에 20만 원을 든 채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리 잡으시는데 보태세요. 그는 내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며 말했다. 나는 그를 안지도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돈을 받고 여행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났다. 택시기사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무 값싼 모텔로나 가주세요. 마침내 내가 그는 나를 서울 외곽의 한 곳,
깜빡이는 네온사인과 축축한 냄새가 나는 카펫이 깔린 그런 길가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방값은 하룻밤에 4만 원이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20만 원으로는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할 터였다. 모텔 방은 얼룩진 베이지색 벽과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침대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밤새 차들이 드나드는 주차장이 보였다. 간판에 네온 불빛이 몇 초마다 깜빡이며 모든 것을 병적인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그 침대에 앉아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거리낌 없이 울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속 어두운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깊은 흐느낌이었다. 수년간 쌓인 고통, 삼켜온 굴욕, 말하지 못한 단어들. 나는 더 이상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남편을 위해 울었다. 한때 나를 껴안으며 영웅이라 불렀던 아이 민준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한때의 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인지 모르는 나를 위해 울었다. 눈물이 마르자 공허함만이 남았다. 나는 잔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욕실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71살의 여인이 나를 마주 보고 있었다. 깊은 주름, 부은 눈, 헝클어진 백발. 관자놀이에는 국자에 맞은 보라색 멍이 있었다. 나는 상처를 부드럽게 만졌다. 육체적 고통이 이름 없는 다른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날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나는 방 안에만 머물며 보이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최소한의 것만 먹었다. 복도에 있는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갈 뿐이었다. 짭짤한 과자, 인스턴트 커피, 그래놀라바. 한 번은 기계가 내 마지막 2,000원을 삼키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나는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 있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완벽한 비유라고 느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처음에는 위험을 지키려 했다. 아들, 얘기 좀 해야겠다. 답이 없었다. 다음엔 좀 더 직접적으로 시도했다. 민준아, 돈이 떨어져 간다. 침묵. 마침내 나는 시도를 멈췄다. 메시지는 읽음으로 표시되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에 소리치는 것 같았다. 일주일 뒤 돈이 바닥났다. 불룩한 배와 피곤한 눈을 한 40대 남자인 모텔 접수원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돈을 내시거나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하지 않았지만 그저 직업적이고 무관심했다. 나는 내 상황을 설명하고 하루만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그게 규칙이라서요. 나는 다시 짐을 쌌다. 이제는 시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네 개의 여행 가방.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방들을 끌었다. 몇 시간을 걸었다. 발이 아팠다. 손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멈추는 것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역 근처의 한 공원에 다다랐다. 나무 아래에는 쇠벤치가 있었고 비둘기들은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다. 나는 외딴 벤치에 앉아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되는 삶을 지켜보았다. 한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지나갔다. 아이는 호기심에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마치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걸음을 재촉했다. 그날이 길에서 잔 첫날 밤이었다. 사실 잠을 자지는 못했다. 나는 핸드백을 꼭 쥔 채 모든 소리에 깜짝 놀라며 앉아 있었다. 공원에는 다른 노숙자들도 있었다. 대부분 남성들이었고 판지 상자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딱딱한 빵 조각을 내밀었다. 할머니, 드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캔이 가득 든 자루를 끌며 멀어졌다.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일과가 되었다. 나는 식당 뒤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았다. 처음에는 역겨웠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굶주림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하루 지난 빵, 먹는 과일, 사람들이 접시에 남긴 음식들을 찾았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목에 숨어서 먹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국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었다. 나는 얼굴에 부서진 이야기가 쓰인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섰다. 젊은 자원봉사자가 나를 더욱 작게 만드는 연민의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건네주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녀는 말하곤 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밤이 최악이었다. 춥고 길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주위에 두고 스웨터를 담요 삼아 벤치에 누웠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간간이 고함 소리가 들렸으며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에 끊임없는 소음이 들려왔다. 나는 난방이 되는 집에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을 민준을 생각했다. 그가 나를 생각할까, 신경 쓸까, 그의 어머니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알까 궁금했다. 어느 날 아침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나를 깨웠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동하셔야 해요. 갈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이야기 같은 것을 듣는데 지쳤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6블록 떨어진 곳에 쉼터가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그는 주소를 알려주고 떠났다. 가보려 했지만 쉼터는 꽉 차 있었다. 내일 일찍 다시 오세요. 그들은 말했다. 항상 내일, 항상 기다림. 결코 지금은 아니었다. 그렇게 2주가, 어쩌면 3주가 흘렀다. 날짜 감각을 잃었다. 하루하루가 피로와 절망의 안개 속에서 희미해졌다. 내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기름졌으며 피부는 때로 뒤덮였다. 나는 모두가 시선을 피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통계, 그림자.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학교에서 시집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아내, 어머니, 할머니, 그림자가 되기 전에 나만의 꿈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어느 날 오후 깨끗한 옷을 찾기 위해 여행 가방을 뒤지다가 챙긴 기억이 없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누렇게 변색되었으며 남편의 틀림없는 필체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여러 장에 접힌 서류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나의 사랑하는 해숙에게로 시작했다. 나는 남편이 언제 이 편지를 썼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2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그저 가벼운 위기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그가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편지는 계속되었다.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나는 항상 당신을 돈 걱정, 사업 걱정, 법적인 복잡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와 보니 당신을 어둠 속에 둔 것이 실수였다는 걸 알겠소. 나는 읽으면서 눈물이 차올랐다. 남편의 목소리가 모든 단어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투자를 했소. 처음에는 작게, 나중에는 더 크게. 아무도 원하지 않던 동네, 나중에 가치가 오를 동네에 땅을 샀소. 남는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저축했지.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했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걱정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노년에 당신이 잘 보살핌받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오. 내 숨이 가빠졌다. 나는 편지와 함께 있던 서류들을 펼쳤다. 그것들은 등기부등본, 재산증서, 투자증명서였다. 나는 눈으로 서류들을 훑으며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포구의 아파트 건물, 종로구의 또 다른 건물,
회사 주식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가 적힌 은행 계좌들.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들이 땅에 떨어질 뻔했다. 나는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각 서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다.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13개였다. 13개. 건물 전체, 아파트, 상가들. 그리고 그 주소 중 하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서초구 목련길 452번지 민중과 서아가 살고 있는 건물이었다. 내가 쫓겨나고 굴욕당하고 맞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 건물이 내 것이었다. 내내 내 것이었다. 뱃속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놀라움이 아니었다. 불신과 고통, 그리고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남편의 편지는 두 번째 장으로 이어졌다. 이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오. 그가 모든 원본 서류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오. 그의 번호는 이 편지 끝에 있소. 해숙, 내 사랑. 누구도 당신을 하찮게 여기게 두지 마시오. 당신은 강하고 유능하며 귀한 사람이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나는 내 삶에 매일 당신을 사랑했소. 잘 지내시오. 당신의 진우가.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여행 가방에 둘러싸인 채 내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보는 빈곤한 여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들고 있었다. 나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소유주였다. 수십억. 그리고 나는 길에서 자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고 부스러기를 구걸하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너무나 잔인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둘 다 했다. 더러운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동안 미친 여자처럼 웃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연민이나 두려움으로 나를 보며 공원에 미친 늙은 여자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여인이 아니었다. 어쩌면 여전히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나는 소지품을 뒤져 아직 작동하는 공중전화를 찾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정훈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린 후 전문적인 목소리가 답했다. 네, 이정훈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정훈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박진우 씨 건으로요. 내 목소리는 몇 주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아 갈라지고 부서져 나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박진우 씨의 미망인 김혜숙입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사모님, 몇 달 동안 연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변호사님께서 급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공원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30분 안에 차를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벤치로 돌아와 그 서류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것처럼 꼭 쥐고 기다렸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도착한 차는 검은색에 우아하고 창문이 짙게 틴팅된 차였다. 운전사가 내려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마치 노숙자 여성을 태우는 것이 그의 일상 업무의 일부인 것처럼. 김혜숙 사모님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뒷문을 열어주었다. 내부는 가죽과 비싼 방향제 냄새가 났다. 나는 더럽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법률사무소는 여의도 금융가에 있는 하늘을 비추는 유리 건물 중 하나에 있었다. 우리는 조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접수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복도 아래를 가리켰다. 이 변호사님께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50대 남성으로 완벽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얇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일어섰고 잠시 그의 얼굴에 내 상태에 대한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전문적인 표정으로 바꾸었다. 사모님, 앉으시죠.
물이나 커피라도 드릴까요? 물 좀 주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는 크리스탈 물병에서 잔을 따라 건네주었다. 나는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마셨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었다. 사모님, 박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사모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옛날 댁에 메시지도 남기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아드님께서 이사하셨다고는 했지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요. 그 말들은 씁쓸하게 나왔다. 내 아들이 3주 전에 자기 집에서 나를 내쫓았어요. 나는 길에서 살고 있었고요.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재정 상황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지극히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서류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갑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어제 찾았어요. 무슨 말인지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이 변호사는 그것들을 신중하게 훑어보았다. 아, 그렇군요. 이것들은 사본입니다. 제가 공증된 원본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서울 시내에 1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며 총 가치는 약 120억 원에 달합니다. 추가로 펀드와 주식에 약 2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분께서는 또한 약 5억 원의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이 있는 3개의 은행 계좌를 남기셨습니다. 숫자들이 비현실적인 무언가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120억, 120억. 그리고 나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있었다. 사실일 리가 없어요. 내가 속삭였다. 완벽하게 사실입니다, 사모님.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소유하신 건물 중 하나가 서초구 목련길 452번지에 있습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사모님의 아드님인 박민준 씨와 그의 아내 최서아 씨가 그 건물의 301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남편분께서 5년 전에 허락하신 임대료 감면 계약하에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세로는 월 300만 원은 좋게 받을 아파트에 월 50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베푸신 가족 간의 호의였습니다. 50만 원. 민주는 아버지의 관대함 덕분에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 월 50만 원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변호사는 세금, 재산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속 설명했지만 나는 거의 듣지 않았다.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나는 갑자기 그를 가로막으며 물었다. 이 변호사는 멈추고 나를 유심히 보았다. 사모님께서 소유주이십니다. 사모님의 재산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따라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통보 없이 그들을 그냥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내쫓고 싶지 않아요. 그 말들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나왔다.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조정하고 싶어요. 월 3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내게 하세요.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사모님의 권리입니다.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완전히요. 이 변호사는 컴퓨터에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사모님, 저희가 처리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주거 상황 같은 것들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모님의 부동산 중 한 곳으로 이사하시거나 무엇을 하실지 결정하시는 동안 제가 임시거처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을 보고 싶어요. 전부 다요. 내가 정확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내일부터 방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호텔 방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쉬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요. 그는 일어나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조정되었다. 시내의 5성급 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모든 비용은 내 계좌에서 지불되었다. 내가 떠나기 전 이 변호사는 은행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사모님의 당좌 예금 계좌 중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비용으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남편분께서 만약 사모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다면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게 하셨죠. 그는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내 해숙이 삶에 지쳐 당신을 찾아온다면 이걸 건네주고 내가 항상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해주시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떨리지 않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 변호사 앞에서 바로 열었다. 그것은 남편의 또 다른 편지였다. 이번에는 더 짧고 두꺼운 종이에 검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내 사랑,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도움을 청할 만큼 충분히 상처 입혔다는 뜻이겠지. 나는 당신의 자존심을 아오. 당신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었으면 하오.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만들었소. 모든 부동산, 모든 투자, 모든 저축된 돈은 내가 없을 때를 생각하며 모은 것이요.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를 위해서 누구도 심지어 우리 핏줄조차도 당신을 작게 느끼게 두지 마시오. 당신은 거인이요, 해숙. 항상 그랬소. 이제 증명해 보이시오. 나는 읽으면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시선을 돌리는 섬세함을 보였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른 편지와 함께 넣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는 언젠가 내가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방패, 갑옷, 나만의 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텔은 내 삶이 더 이상 아니었던 모든 것이었다. 부드러운 카펫, 라벤더 향이 나는 시트, 대리석 욕조가 있는 욕실. 나는 스위트룸 한가운데서 몇 분 동안 그저 바라보며 서 있었다.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24시간 전 나는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 지금 나는 하룻밤에 30만 원짜리 방에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목욕이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완전히 몸을 담갔다. 물은 몇 주간의 때로 어두워졌다. 나는 피부가 아플 때까지 문질렀고 머리는 3번 감았다. 내 몸에서 거리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나왔을 때 문 뒤에 걸려있던 흰색 가운을 걸쳤다. 너무 부드러워서 다시 울 뻔했다. 나는 룸서비스를 주문했다. 수프, 각 구운 빵, 구운 닭고기, 샐러드, 디저트. 흰색 식탁보가 깔린 카트에 음식이 도착했을 때 나는 앉아서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성이었다. 그것은 힘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림자 이상의 무언가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12시간을 내리잤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춥지도 않게 잤다. 일어났을 때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돌아왔다. 서류들, 돈, 부동산, 나의 새로운 현실. 다음 며칠 동안 이 변호사는 나를 데리고 내 소유의 각 부동산을 보여주었다. 아파트 건물, 상가, 심지어 강남의 작은 쇼핑센터까지 각 장소는 남편의 조용한 노력의 수년을 대표했다. 인내와 비전으로 이루어진 투자.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임대계약, 유지보수, 월 수입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성실한 학생처럼 듣고 메모했다. 모든 부동산의 순수입은 월 약사 500만 원입니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가 말했다.
세금과 유지 보수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약 5억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서요. 연간 5억 원.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국 한 그릇을 구걸하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여전히 잔인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인내심 있는 계획. 이 변호사님, 몇 가지 변화를 줘야겠어요. 어느 날 오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어야 해요.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흥미로워했다. 어떤 종류의 변화 말입니까? 첫째, 목련길 건물. 아들의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어요. 우리가 논의한 대로요. 하지만 그 건물의 다른 모든 계약도 검토해 주세요. 다른 특별 협약, 할인된 가격, 베풀어진 호의가 있다면 모든 것을 정상요금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모두 다요? 그 건물이 자선단체가 아니라 진짜 사업체처럼 운영되길 원해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새 옷을 사고 싶어요. 내 외모를 바꾸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체 이름이 필요해요. 서류에 서명하고 계약서에 나타날 수 있는 이름요. 아무도 김혜숙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하고 모든 서류는 그 이름으로 서명됩니다. 사모님은 숨겨진 수혜자가 되시는 거죠.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좋아요. 목련 자산이라고 하죠. 다음 2주 동안 나는 변신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여 백발을 우아한 갈색으로 덮는 미용실에 갔다. 세심한 직원들이 내게 잘 어울리는 지금의 내 지위에 맞는 여성처럼 보이게 하는 옷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는 부티크에 갔다. 진주 회색 드레스, 흑빛 톤의 바지 정장, 짙은 녹색 실크 블라우스, 화려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품격 있었다. 현대적인 프레임의 새 안경을 샀다. 매니큐어를 받았다. 깊은 주름을 가리기 위해 약간의 화장을 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조용한 봉사 아래 묻혀있던 김혜숙을 찾아내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내게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은행 명세서를 이해하고 사업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빨리 배웠다. 발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내 안의 일부를 발견했다. 나는 50년 동안 요리하고 청소하며 보냈지만 내 정신은 여전히 날카롭고 유능하며 지식에 굶주려 있었다. 사모님은 이 일에 재능이 있으십니다. 어느 날 이 변호사가 말했다. 남편분께서 투자를 잘 선택하셨지만 사모님은 기회를 보는 본능이 있으십니다. 타고나셨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그것을 발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그조차도 나를 보호한다고 믿으며 재정에 대해 나를 어둠 속에 두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힘은 보호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도구를 갖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다. 임대료 인상 통지서는 목련 자산의 이름으로 이정훈 법률사무소가 법적으로 대리하여 목련길 건물의 모든 세입자에게 발송되었다. 인상은 법적 한도 내에서 정당화되었지만 특히 수년 동안 할인된 요금을 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 변호사는 반응에 대해 나를 계속 알려주었다. 어떤 세입자들은 격렬하게 전화했고 다른 이들은 협상을 시도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 7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말했다. 301호 박민준 씨입니다. 그는 전 소유주와 특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실수일 거라고요. 실수가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특별 계약은 박진우 씨의 사망과 함께 만료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이제 전액을 지불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소유주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만날 수 없다고 하세요.
모든 소통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요. 며칠이 지났다.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나를 알려주었다. 박민준 씨가 새로운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와 그의 아내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빚, 할부로 산 차, 임대료 인상이 그들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 말은 감정 없이 차갑게 나왔다. 정확히 만족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 내린 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아내를 선택했. 그는 아버지의 관대함 덕분에 감당할 수 있었던 사치 속에서 살기로 선택했다. 그는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기로 선택했다. 이제 그는 그 선택들의 대가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겨야 할 다른 줄들, 움직여야 할 다른 레버들이 있었다. 서아는 집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일했다. 이 변호사가 제공해준 자원을 이용해 약간의 조사를 했다. 나는 그녀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내 다른 부동산인 강남 상가에서 공간을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변호사님, 강남 상가 203호를 임대한 이 고객, 얼마를 내죠? 그는 파일을 확인했다. 월 220만 원입니다. 넓은 공간이죠. 좋은 사업체입니다. 항상 제때 지불하고요. 임대료를 350만 원으로 올리세요. 그것은 매우 상당한 인상입니다. 사모님. 그들이 이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사하게 두세요. 내 재산이고 나는 그 가치만큼 받고 싶어요. 203호의 고객은 이사하지 않았지만 비용을 줄였다. 그들이 가장 먼저 줄인 것 중 하나는 서아를 포함한 외부 컨설턴트와의 계약이었다. 이 변호사는 주간 회의 중 하나에서 거의 무심하게 나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사모님의 전략이 부수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상가의 그 업체가 여러 공급업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모님의 며느님인 최서아 씨와의 계약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서류들을 계속 검토했다. 하지만 내심 만족감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아직 복수는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그것은 우주가 재조정되고 벌어지지 않은 특권을 제거하고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나는 계속 호텔에 머물며 공부하고 배우고 변신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온라인 강좌에 등록했.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개인 재무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이 변호사가 아는 다른 부동산 소유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경험을 흡수했다. 어느 날 오후 호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아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아드님 박민준 씨가 건물 관리실에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2달치 임대료가 밀렸습니다. 표준 정책에 따라 저희는 퇴거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를 빚지고 있죠? 총 600만 원의 연체료를 더해 총 720만 원입니다. 720만 원. 그 순간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도 지불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를 따라 퇴거를 진행하세요. 물론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일단 시작하면 과정은 공개됩니다. 법원에 기록되고 그의 신용기록에 남게 될 겁니다. 완전히 확실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죄책감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혼합 때문이었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마주 보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2달 전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던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여인은 어깨가 펴져 있었고 시선은 확고했으며 턱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 여인은 구걸하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빚진 것을 받아냈다. 다음 며칠은 법적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이 변호사는 모든 단계에 대해 나를 알려주었다. 퇴거 통지서가 전달되었다. 민주는 30일 이내에 전액을 갚거나 아파트를 비워야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내 아들은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사무실에 전화해 소유주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연장을 요청하고 분할 납부를 제안했다. 뭐라고 답했나요? 내가 물었다. 사모님께서 지시하신 대로요. 모든 정책은 모든 세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요. 예외는 없다고요. 지불할 수 없다면 퇴거해야 한다고요. 완벽해요. 하지만 이 변호사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었다. 내가 혼자 조사해온 무언가. 나는 염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했다. 내가 키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다. 보고서는 일주일 뒤에 도착했다. 예상보다 슬펐다. 민주는 영업 관리자로서 괜찮은 급여를 받았지만 서한은 들어오는 것에 3배를 썼다. 한도가 꽉 찬 신용카드, 다른 대출을 막기 위한 개인 대출, 일주일에 5번의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한 번 입고 옷장에 잊어버리는 디자이너 옷, 완전히 빛과 거칠애로 지어진 생활 방식이었다. 탐정은 또한 그들의 관계에 대한 메모도 포함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싸웠다. 이웃들은 잦은 고함 소리, 문쾅 닫는 소리, 긴장된 침묵을 보고했다. 서아는 민준이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민준은 서아가 너무 많이 쓴다고 비난했다. 그것은 분노와 비난의 악순환이었다. 나는 전체 보고서를 2번 읽었다. 내 아내 일부, 여전히 어머니인 일부는 개입하고 싶었다. 민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제안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더 새롭고 강한 일부는 그것이 실수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바닥을 쳐야 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직면해야 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내가 바닥을 치도록 내버려뒀다. 그는 내 주방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굴욕당하는 나를 보았고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 그는 20만 원과 막연한 도움의 약속과 함께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다. 내가 잘 곳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 더 아픈 진실이었다. 내 아들은 나를 집에서 내쫓기 훨씬 전부터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신경 쓴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나를 마침내 버릴 방법을 찾은 상속된 부담으로만 보았을지도 모른다. 퇴거 기간 28일째 이 변호사가 내게 전화했다. 민준 씨가 돈을 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했더군요. 오늘 아침에 720만 원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나는 실망감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측이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하는 신용보고서에 새로운 청구가 있습니다. 고금리 대부업체에서의 개인 대출입니다. 이자율이 32%입니다. 아마 거기서 빌렸을 겁니다. 이자율 32%. 민주는 하나의 빚을 더 나쁜 빚으로 교환했다. 그는 시간을 벌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알겠어요.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주 후 다음 임대료 지불일이 돌아왔다. 아니,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다시 연체했다.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즉시 퇴거 절차를 시작하세요. 나는 이 변호사에게 말했다. 추가 경고 없이요. 규칙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세요. 이 모든 것이 법률 및 금융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안 나는 개인적인 변화를 계속했다. 아침에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운동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끊임없는 소음 없이 스스로와 조용히 있는 법, 숨쉬는 법,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글쓰기를 시작했다. 갈색 가죽 노트와 우아한 펜을 사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정확히 일기는 아니었지만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누구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성찰, 생각들이었다. 나는 남편에 대해, 우리가 함께한 세월에 대해, 내가 그에게 결코 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썼다. 나는 민준에 대해, 모성에 대해, 사랑이 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썼다. 어느 날 오후, 호텔 테라스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한 노부인이 내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80세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완벽하게 손질된 백발과 꿰뚫어 보는 듯한 파란 눈을 가졌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몇 번 봤어요. 항상 글을 쓰고 항상 혼자 있더군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 자신을 떠올리게 하네요. 나는 예의상 미소 지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팔거나 설교하려는 서두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저 계속했다. 저도 인생의 늦은 변혁을 겪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 나는 그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을 발견했죠. 나는 아내, 어머니, 할머니였지만 결코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했죠. 당신도 그런 경우인가요? 그녀의 말은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나를 찔렀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인정했다. 어려운 부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려운 부분은 그것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특히 당신이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닐 때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완전히요. 그녀는 일어서서 내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은 내 안에 남아 깊은 곳 어딘가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가 옳았다. 어려운 부분은 남편 없이, 민준 없이, 희생적인 어머니의 역할 없이 김혜숙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려운 부분은 그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었다. 빚진 것을 받아내는 사람, 자동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존중되게 만드는 사람. 퇴거 절차는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이틀마다 업데이트를 보내주었다. 민주는 피할 수 없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허점을 찾으려 애쓰는 값싼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들은 임대료 인상이 과도했고 특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했다.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였고 모든 통지는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탈출구는 없었다. 퇴거 심리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변호사가 알려주었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저희가 가진 서류로는 판사가 저희 편에 판결을 내릴 겁니다. 아드님은 판결 후 최대 1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거기 갈게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이 변호사는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심리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 제가 완전히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모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방청객으로서 방에 있고 싶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가능합니다. 퇴거 심리는 공개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문제없습니다. 목요일은 비를 위협하는 회색 하늘과 함께 도착했다. 나는 짙은 회색 바지 정장과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를 선택하며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머리는 낮은 쪽으로 묶었다. 새 안경을 쓰고 약간의 미묘한 화장을 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고 민준이 알아보지 못할 여인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는 구부정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 더 강한 사람이었다. 법원은 낡은 종이와
묵은 커피 냄새가 나는 복도가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심리가 열릴 사모법정의 마지막 벤치에 앉았다. 자신의 사건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법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그 불안하고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예정된 시간 15분 전에 도착했다. 그는 서아와 그들의 변호사, 더 좋은 시절을 보았을 법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함께 왔다. 내 아들은 끔찍해 보였다. 그는 살이 빠졌고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반면에 서하는 법원에는 너무 우아한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단장하고 있었다. 하이힐, 흠잡을 데 없는 화장.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간신히 억제된 분노의 표정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앞에 앉았다. 나는 연극을 보듯 멀리서 분석적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서하는 민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갑작스러운 제스처를 하며 분명히 짜증이 나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패배했고 논쟁할 기력도 없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이 변호사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에 가죽 서류 가방을 손에 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한 대로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반대편에 앉아 정리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알고 있었고 확실한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60대의 여성으로 엄격한 표정과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졌다. 사건 번호 3478, 목련 자산대 박민준. 서기가 발표했다.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그는 임대료 인상이 과도했고 그의 의뢰인이 5년 동안 좋은 지불 기록을 가지고 아파트에 살았으며 특별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설득력 없게 들렸다. 그는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일어섰다. 그는 서류, 원본 계약서, 인상통지서, 연체통지서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는 특별 계약이 고인이 된 전 소유주의 호의였으며 새로운 경영진이 모든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장님, 이 변호사는 계속했다. 피고는 새로운 임대료 금액을 지불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2달치의 연체금을 쌓았습니다. 그는 한 번 퇴거 압박하에 지불했지만 즉시 다시 연체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판사는 침묵 속에서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박민준 씨, 현재 새로운 조건 하에 2달치 임대료를 빚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민준은 힘겹게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하지만 인상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연장을 단 3개월만. 박민준 씨, 판사가 단호하게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은 조건 변경 30일 전에 통지를 받았고 그것이 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적응하거나 다른 곳을 찾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빚진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는 그의 변호사를 보았다. 그리고 서아를, 그리고 바닥을. 아니요, 재판장님.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원고의 편에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1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비워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사건. 망치가 탁자를 쳤다. 모든 것이 20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민주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듯이 제자리에 마비된 채 남아 있었다. 서아가 폭발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이럴 순 없어요.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판사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다음 사건이 발표되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 그녀가 법정 모독죄로 기소되기 전에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다. 서한은 부패와 학대에 대한 일관성 없는 것들을 외치며 저항했다. 민주는 패배의 상징 그 자체로 발을 끌며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벤치를 지나갔다. 나는 방 안의 또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몇 분 더 앉아 있었다. 현실이 스며들게 했다. 내가 이겼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이겼다. 하지만 예상했던 희열은 느끼지 못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간 후와 같은 일종의 공허함만 있었다. 나는 연문으로 법원을 나섰다. 이 변호사는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었다. 나는 이미 두 잔의 커피가 놓인 뒷자리 테이블에서 그를 찾았다. 글쎄요. 내가 앉아 그가 말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느꼈을까? 이상해요. 마침내 인정했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신 일은 잔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그저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이끈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저 그가 그 결정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직면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변해도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 변호사는 더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점이 좋았다. 침묵이 말보다 더 유용할 때를 아는 것. 잠시 후 그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목련길 건물의 다른 세입자 중 한 분의 요청입니다. 나는 폴더를 열었다. 그것은 목련 자산 앞으로 온 손편지였다. 105호 세입자인 정미영이라는 여성이 쓴 것이었다. 그녀는 야간 근무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둔 미혼모이며 항상 임대료를 제때 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매우 정중하게 그녀의 경우 임대료 인상을 제고하거나 적어도 인상을 몇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지불 영수증 4본, 소득증명서, 고용주의 추천서를 첨부했다. 나는 편지를 2번 읽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모님의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예외를 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진실해 보이고 흠잡을 데 없는 지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하는 정미영을 생각했다. 내가 그녀의 입장에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약간의 배려, 약간의 은혜를 구걸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6개월에 걸쳐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그녀가 계속해서 제때 지불한다면 그녀의 임대료를 영구적으로 시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이 변호사는 살짝 미소 지었다. 매우 관대하십니다. 관대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죠.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인서에 서명했다. 그것은 내가 긋기로 결정한 선이었다. 나를 해친 사람들, 벌어지지 않은 특권을 남용한 사람들에게는 강경하게 대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고통을 무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서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며칠은 긴장감이 흘렀다. 이 변호사는 결정을 뒤집으려는 민준의 필사적인 시도에 대해 나를 알려주었다. 그는 판결에 항소했지만 그것은 이를 일주일 더 지연시킬 뿐이었다. 그는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그의 신용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그는 가구, 전자제품,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광고를 냈다.
항소는 3일 만에 기각되었다. 항소심 판사는 심리조차 요구하지 않고 그저 서류를 검토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민준에게는 이제 퇴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사립탐정에 따르면 내 아들과 서하는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그들 사이의 다툼은 극적으로 심해졌다. 이웃들은 매일 밤 고함 소리를 보고합니다. 탐정이 전화로 알려주었다. 어제 최서아 씨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건물을 떠나 택시를 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친구 집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는요? 그는 여전히 혼자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이웃이 어젯밤 그가 상자를 엘리베이터로 옮기면서 복도에서 우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는 예상보다 더 아팠다. 내 아들이 혼자서 인생의 잔해를 싸면서 울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어나야 했다. 그는 이 파국이 필요했다. 퇴거 마감 이틀 전, 이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가 그날 오후 만났을 때 말했다. 건물 소유주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남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했나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모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 사이에 공중에 걸렸다. 내가 내 아들을 보고 싶었을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을까? 내 안의 일부, 결코 어머니이기를 멈추지 않은 일부는 그렇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다른 일부, 더 현명한 일부는 의심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단지 중요하고 무언가 설명해야 한다고요. 나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다. 그를 만나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목련 자산의 대표로서요. 그리고 중립적인 장소,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내일 오후 3시예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참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혼자 해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거울 앞에 서서 표정을 중립적이고 확고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연습했다. 나는 강해야 했다. 민준이 그의 사랑에 절박한 어머니를 보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지금 된 사업가를 봐야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그의 개인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주었다. 나는 검은 가죽 의자에 앉아 내 앞에 사건 서류들을 놓고 있었다.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었다. 차콜 그레이 바지 정장, 크림색 블라우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미묘하지만 확실한 화장. 나는 김혜숙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목련 자산의 대표처럼 보였다. 정확히 3시, 접수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혼자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 무한한 순간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뇌가 그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에는 불신, 마침내 완전한 충격. 어머니. 그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속삭였다. 앉아라, 민준아. 내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되어 나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소유주의 목소리였다. 그는 책상 앞 의자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내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고 계세요? 어디에 계셨어요? 제가 찾았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도 보냈고요. 거짓말. 그 단어는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전화 영통, 문자 영통.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은 후 너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아가
서아가 어머니께 공간을 드리는 게 낫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화나셨고 시간이 지나면 서아가 말했다고? 내가 얼음 같은 톤으로 반복했다. 민준아, 언제부터 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 아내에게 맡겼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상황이 복잡했어요. 돈, 일, 서아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머니를 잊는 것이 내 아내를 대하는 것보다 더 쉬웠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실의 진술이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다는 듯 시선을 낮췄다. 침묵은 무겁고 숨막히게 이어졌다. 마침내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질문이 형성되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입고 이 사무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변호사님이 어머니께 사무실을 쓰게 해주셨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야. 민준아. 그는 내가 그의 고객이기 때문에 빌려준 거야. 내가 목련 자산이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뭐라고요? 네가 사는 건물, 이 도시의 다른 12개 건물, 투자, 돈, 전부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셨어. 항상 내 것이었지. 그리고 너는 내 재산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거야. 민주는 의자가 넘어질 뻔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섰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아버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야 하니? 내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며 억눌렸던 분노가 조금 드러났다. 너와 서아가 나를 하녀에 더해 집주인처럼 대하게? 더 많은 호의, 더 많은 할인, 더 많은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게? 저희는 몰랐어요. 그가 소리쳤다. 만약 저희가 알았다면 뭐? 내가 마찬가지로 일어서며 그를 가로막았다. 나를 더 잘 대했을까? 나를 더 존중했을까? 민준아, 존중은 누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있어서는 안 돼. 나는 내 어머니였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야 해. 그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가 떨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겁쟁이였어요. 서아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녀가 어머니를 내쫓게 내버려뒀고요. 그녀가 어머니를 해칠 때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어요. 그녀와 맞서기 싫어서요. 제 결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어머니를 희생하는 것이 더 쉬웠으니까요. 내가 몇 달 동안 듣기를 기다렸던 말들이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나는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피곤함만 느꼈다. 그리고 지금 민준아, 너는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안한 거니? 내가 네가 사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여전히 내가 아무런 자원도 없는 가난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사과하러 왔을까? 그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부서진 목소리로 인정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그게 최악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을 한 남자,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버려둔 남자, 품위보다 편안함을 선택한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적어도 그는 정직했다. 그것은 무언가였다. 나는 다시 앉았다. 더 차분해졌다. 내 결혼은 무너지고 있지. 그렇지? 그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3일 전에 떠났어요.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패배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가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패배자예요. 2주 전에 직장을 잃었어요. 계속 늦고 산만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4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어요. 신용은 망가졌고 이틀 뒤면 노숙자가 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제가 어머니를 노숙자로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아이러니한 게 아니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인과응보야. 그는 붉게 부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제가 고통받는 걸 보러 오신 거예요? 그게 원하셨던 건가요? 복수요. 그 질문은 나를 멈추게 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일까? 나는 몇 주 동안 말을 움직이고 줄을 당기고 압력을 가했다. 내 아들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내 앞에 완전히 부서진 채로 있었다. 나는 만족감을 느꼈을까? 아니. 마침내 나는 내 자신의 대답에 놀라며 말했다.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 정의를 원했어. 네가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기를 원했어. 네가 바닥을 쳐서 제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했어. 그리고 제가 그걸 해냈나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바닥을 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직업도, 아내도, 돈도, 집도, 존엄성도, 어머니도 없이요. 마지막 두 단어는 찢어지는 속삭임으로 나왔다. 나는 그의 말들이 우리 사이에 떠다니게 하며 침묵을 지켰다. 민주는 바닥에 도달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방식에서, 그의 무릎 위에서, 손이 떨리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내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이해한 순간, 그 모든 것 중에서 최악이 뭐였는지 아니, 민준아? 마침내 내가 말했다. 국자로 맞은 게 아니었어. 길에서 잔 것도 아니었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 텔레비전 볼륨이 올라가는 소리였어. 내 아들이 고통에 찬 내 비명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넌 할 수 없어. 내가 그를 가로막았다. 아무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야. 민주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그를 살폈다. 내 아들, 내가 품에 안았던 아기, 넘어졌을 때 내게 달려왔던 아이, 대학에 가기 전에 나를 껴안았던 10대.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나쁜 결정과 비겁함 아래 묻혀 있었다. 하지만 나를 배신한 남자도 있었다. 두 버전 모두 진짜였다. 퇴거는 진행될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취소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 아파트를 떠나야 해. 그 삶을 뒤로하고 떠나야 해.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이해해요. 어머니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몇 달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부동산을 발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원에서의 밤, 굶주림, 추위, 내 마지막 돈을 삼킨 기계. 모든 단어는 내가 그에게 밝히는 것을 지켜보는 화살이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야 했다. 그는 그의 유기의 전체 대가를 이해해야 했다. 내가 끝냈을 때 민주는 숨기려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 제가 최악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실망시켰어요. 아버지는 저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제가 어머니께 한 짓 때문에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널 사랑하셨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하지만 그는 또한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게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셨.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이 유산을 만드신 거야. 내가 언젠가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지킬 자원을 갖도록. 언젠가 절 용서하실 건가요? 그 질문은 공중에 걸렸다. 진실은 나는 몰랐다.
모르겠다, 민준아. 용서는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마침내 사과했기 때문에 켜는 스위치가 아니야. 그것은 과정이야. 그리고 먼저 나는 절망에서 태어난 예쁜 말뿐만 아니라 진짜 변화를 봐야 해.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변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네가 되고 싶은 남자가 되는 것에 관한 거야. 내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자랑스러워했을 남자. 나는 일어서서 회의가 끝났음을 알렸다. 너에게는 퇴거까지 이틀이 남았어.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라. 민주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돌아섰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제가 머물 곳을 찾고 제 삶을 정리하게 되면 제가 어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단지 어머니께서 괜찮으신지 알기 위해서라도요. 나는 내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받을 거라고 보장하지는 않아.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만나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상상했을지도 모르는 폭발적인 대립은 아니었다. 비명이나 극적인 거절은 없었다. 그저 피할 수 없는 결과의 접시에 담겨 나온 차갑고 단단한 진실뿐이었다. 다음 며칠은 일종의 감정적 림보 속에서 보냈다. 이 변호사는 민준이 마감 하루 전에 아파트를 비웠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장소를 깨끗하게 남겼고 열쇠는 정확하게 반납했다. 건물 경비원에 따르면 그는 단 3개의 여행 가방과 완전한 패배의 표정을 하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나는 묻는 나 자신을 미워하며 물었다. 아니요, 사모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 일부는 조사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적어도 그가 머리 둘 곳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다. 민주는 성인이었다. 그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를 구출할 수 없었다. 서아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내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것을 민준 탓으로 돌리며 다른 도시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약한 남자와 낭비된 시간에 대한 글을 올렸지만 재앙에 대한 자신의 역할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전형적이었. 아파트가 비자 나는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다. 디자이너를 고용했고 우리는 공간을 완전히 리모델링했다. 새 바닥, 새 페인트, 현대적인 가전제품, 301호는 건물의 보석이 되었다. 나는 일주일도 안 되어 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에게 월 350만 원에 임대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다. 나도 그랬다. 호텔을 떠나 진짜 집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나는 내 부동산 중 하나, 남양 정원이 있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을 선택했다. 침실 2개, 큰 창문이 있는 주방, 아침을 맞이하기에 완벽한 나무 데크가 있었다. 나는 몇 주 동안 그것을 꾸몄다. 이번에는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하고 싶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가구를 선택했다. 거실에 남편의 사진을 걸었지만 새로운 추억을 위한 공간도 남겨두었다. 정원에 장미를 심고 화분에 토마토를, 주방 창문 옆에 향기로운 허브를 심었. 나는 근처 주민센터에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다. 알고 보니 나는 끔찍하지 않았다. 내 첫 시도들은 재앙이었다. 모양이나 의미 없는 색깔 덩어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단순한 풍경화 정물화,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나를 포착한 자화상. 나는 또한 내가 갈 곳이 없었던 그 끔찍한 밤에 방문하려 했던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음식을 나눠주었다. 다른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 절망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아낌없이 기부했지만 더 가치 있는 것, 내 시간과 공감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국을 나눠주다가 누군가를 알아보았다. 공원에서 그날 밤 내게 빵을 건네주었던 남자였다. 그는 이제 더 깨끗해 보였고 더 희망에 차 보였다. 할머니, 그가 놀라며 말했다. 그분이세요? 달라 보이시네요. 달라졌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 자신을 찾았거든. 민준의 소식 없이 3개월이 지났다. 그는 전화하지 않았다. 편지도 쓰지 않았다. 내 안의 일부는 안도했다. 다른 일부는 다치지 않을 상처처럼 그의 부재를 느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나아갔다. 내 삶을 계속해서 만들고 어머니, 아내, 그림자를 넘어선 김혜숙이 누구인지 발견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나는 받기 전에 망설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 하지만 다르고 더 단단했다. 저예요. 안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시도해야 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어디 있니? 시내 건너편 작은 아파트에 있어요. 화려하지는 않고 그냥 원룸이지만 제 거예요. 새 직장에서 번 돈으로 내고 있어요. 창고에서 일해요. 야간 근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고요. 가슴 속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 뭘 부탁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매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서아가 저를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두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구나, 민준아. 정말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젠가, 저희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곧 아니어도 돼요. 어머니께서 준비되셨을 때요. 만약 언젠가 준비되신다면요. 나는 내가 심은 지금은 산호색과 노란색으로 피어나는 장미들을 보았다. 내가 내 성역으로 만든 집을 보았다. 내가 잿더미에서 세운 삶을 보았다. 어쩌면 마침내 내가 말했다. 언젠가 우리 둘 다 준비되었을 때 알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심을 배웠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사랑해요, 어머니.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사실이에요. 안다. 나는 속삭이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데크에 앉아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하도록 두었다. 나는 민준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어쩌면 결코 완전히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평화를 찾았다. 나는 내 힘을 찾았다.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았다. 나는 노트를 꺼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린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자기애가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생존이다. 그것은 존엄성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이 세워지는 기초이다. 바람이 나무의 잎사귀를 스쳤다. 근처 어딘가에서 새가 노래했다. 그리고 나, 김혜숙, 71, 13개 건물의 소유주, 배신과 유기의 생존자, 자신의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여인은 그저 존재했다. 온전하게, 자유롭게, 나 자신으로.